1991년 2월 9일 집 앞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34세의 다이앤은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차 안의 뒷좌석에는 3살과 3개월 된 그녀의 두 아이가 카시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1956년에 태어난 아메리칸 원주민 여성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뿌리인 아메리칸 원주민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언론인이자 앵커였지요. 항상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이었던 다이앤에게는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와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협박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협박 편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잡지나 신문 등을 오려내어 붙인 형태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넌 나와 점심을 먹었어야만 했다는 섬뜩한 메시지였지요. 그녀의 집은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았는데 편지가 그녀의 집 우체통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장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기에 직장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집 앞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경비견인 도베르만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기 시작하는 등 협박 편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앤이 집 앞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다이앤은 2발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한 발은 그녀의 가슴 쪽을 노렸고 나머지 한 발은 더 확실하게 그녀를 해치기 위해서 그녀에게 가까이 와서 이미 쓰러진 채 누워있는 그녀를 향해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집 헛간에서 경찰은 22구경에 탄피 하나를 수거하였습니다. 범인은 그곳에 은신해 있다가 차에서 다이앤이 내리자 첫 발을 쏜 후 그녀 가까이로 다가가 2번째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지요. 경찰은 현장 수색을 위해 경찰견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총격 때 범인이 숨어있던 헛간에서 범인의 채취를 맡은 경찰견은 범인의 동선을 따라 집 뒤에 있는 개울에서 버려진 22구경의 총과 탄피 케이스 7개를 발견합니다. 경찰견 트래비스는 다시 범인의 발자취를 따라 그녀의 집 앞으로 돌아옵니다. 범인이 도구를 버린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경꾼을 가장한 범인이 현장에서 사건 처리를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범인은 헛간에 숨어 있다가 차에서 내린 다이앤을 향해 한 발, 헛간에서 나와 다이앤에게 가까이 가서 이미 쓰러져 있는 다이앤을 향해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개울가로 달려가 범행 도구와 탄피 케이스들을 버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얘기였지요. 하지만 첫 번째 쏘았던 케이스는 헛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경찰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남편 브래드였습니다. 산책하다 총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냥 사냥꾼의 총소리 정도라 생각하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어 신고를 했다는 거였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이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채 카시트에 그대로 있었고 신고자인 남편은 아이들이나 사망한 아내 옆이 아니라 집안에서 나왔던 게 조금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의 2월은 매우 추운 날씨로 아이들은 차 안에서 방치된 채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숨진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아이들을 먼저 케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이앤의 엄마를 통해 더욱 브래드를 향한 의심이 굳어지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날은 원래 다이앤의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고 요즘 들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던 부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던 날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열이 나서 다이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후 변을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경찰은 브래드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합니다. 브래드는 다이앤을 만나기 전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 출신의 시간제 대학 교수였습니다.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었고요. 다이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해서 브래드가 풀타임의 직업을 갖기 원했지만 고소득자인 부인을 둔 브래드는 현재에 만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다이앤보다 여유가 있었음에도 육아는 엄마인 다이앤만의 몫이었습니다. 40대의 브래드는 심지어 자신이 출강하는 학교의 대학생들의 파티도 자주 참석했고 학생과의 불륜 스캔들이 있는 등 다이앤과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이앤이 브래드에게 맞았다며 멍이 든 채로 출근한 적이 있었다는 동료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다이앤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두려워한 브래드가 다이앤을 살해하고 다이앤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를 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간의 수사 후 브래드가 체포됩니다. 다이앤의 몸에서 발견된 총알은 너무 손상되어
경찰견이 개울에서 발견한 무기와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었지만 헛간에서 발견된 탄피 케이스는 개울에서 발견된 무기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브래드에게 불리했습니다. 개울에서 발견된 무기에서 브래드를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22구경의 범행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브래드의 말에 반대되는 증인들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같은 구경을 청소할 때 쓰는 막대기와 그 구경에 쓰이는 총알 등이 발견되었고 그들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가사도우미 2명이 개울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와 같은 것을 브래드가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이유에는 2마리의 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스토커의 등장 이후 그들의 집에는 경비용 목적으로 도베르만을 입양했는데 그날 범인은 그들의 집 헛간에 숨어 다이앤에게 총을 쏘았지만 평소 낯선 사람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도베르만이 범인이 헛간에서 은신해 있는 동안 짖지 않고 있었다는 점. 경찰견이 추적한 범인의 동선이 브래드가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온 경로라고 진술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브래드는 의심할 만한 인물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도 수상한 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다이앤 혼자 돌아올 줄 알았던 브래드가 아내를 살해 후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증거를 완벽히 처리하지 못해 개울에 숨겨놓느라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고 결국 그 증거가 경찰견에게 발견된 것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브래드의 변호인은 다이앤의 스토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며 스토커의 침입으로 유리창이 깨져 있었던 것과 신문과 잡지를 오려붙인 협박 편지를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있다며 브래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스토커가 보낸 글자들을 오려붙인 편지는 브래드의 필체를 다이앤이 알아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브래드가 오려붙여 작성한 후 스스로 우체통에 넣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졌다는 유리창은 유리의 파편이 집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집 바깥쪽에 있던 사람이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바깥쪽으로 유리를 깼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스토커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브래드는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어질 의심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장치를 심어놓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제 브래드 체포 전 다른 집에서 22구경에 또 다른 총이 발견되었지만 다이앤의 살해에 이용된 것과 무관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브래드는 1993년 6월 1급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아빠의 손에 엄마를 잃고 아빠까지 감옥에 가게 된 아이들은 다이앤의 부모님께 맡겨진 채 이제 성인이 되어 간호사와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전직 형사 출신인 범죄학 교수의 아내의 살인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